예, 우선 늦은 지금 벌써 시간이 5시가 다 됐는데 지금까지 저희 이 세미나 지금 참석해서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시간이 조금 지나서 좀 빠르게 진행을 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뭐 예, 네네. 사실은 지금 블록체인 시장 관련해서 가장 큰 이슈는 오늘 발표에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뭐 디파이 그리고 NFT는 이제 사업 시장이 형성이 우리나라에서는 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그 금융위의 정부 합동기관의 발표에 따른 어떤 정부 기관들의 롤의 확실화,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업권법이라고 해서 발의되고 있는 뭐 국회에서의 4건의 발의안 정도가 이제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사실 이제 가상자산 사업자에 해당하느냐, 그리고 그 관련해서 어떤 이슈가 있느냐가 지금 가장 저희가 이제 업무를 많이 하는 영역이기는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발표할 거는 뭐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 실제로 저희 제목처럼 핀테크 기업들이 블록체인 관련된 어떤 이슈들을 도입하려고 했을 때 어떤 부분들을 좀 고민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부분들이 실제로 이슈가 되는지 좀 변호사 관점에서 좀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페이지는요, 사실은 블록체인 기술이 제 개인적으로는 가상자산이라는 이 암호화폐랑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굳이 구분을 하자면, 이 아래쪽이 이제 가상자산을 이용한 어떠한 사업 연계를 고민해 볼 수 있을 거고요. 결제 기능이 사실 가장, 결제나 이제 소액 해외 송금 쪽이 사실은 가장 먼저 뭔가 사업화가 되려고 했던 영역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이제 뭐 전자금융거래법이라거나 외국환거래법 쪽에 이슈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나 뭐 위탁, 그러니까 커스터디 서비스 사업자들 혹은 더 나아가서 지갑 서비스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떤 법으로 이 규율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슈는 아직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이제 특정금융방법법상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를 하도록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나아가서 조금 더 이제 이걸 금융상품 이제 지금 현존하는 금융상품의 유사한 형태로 대부분 이제 다 가상자산 어떤 씬에서도 존재를 하는데, 중앙화된 어떤 기관들이 운영하는 투자 플랫폼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이제 디파이라 그래가지고 어떤 중개하는 당사자가 없이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어떠한 코딩에 따른 어떤 그 참여자들의 합의에 따라 돌아가는 그런 플랫폼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과연 가상자산 사업자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나아가서 금융 관련돼서 자본시장법 같은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이슈가 있을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PBS를 종합적으로 이제 제공하는 것까지가 이제 토탈 어떤 가상자산을 이용한 금융 패키지인데, 사실 자본시장법 적용 여부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뭐 명확하게 된다 안 된다 이슈가 나오기는 좀 애매하고, 조금 변호사들이나 좀 관심 있어 할 만한 이제 만나면 이제 이런 부분들을 떠드는 약간 이슈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크게 관심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디파이 관련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니즈는 많긴 한데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게 쉽진 않은 상황입니다. 가상자산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하나의 보안 기술로 사용이 되는 기본적인 뭐 우리나라가 처음부터 이제 견지했던 컨셉이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오늘 김정수 대사님께서도 말씀하셨던 DID라거나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사실 블록체인이라는 특성이 사실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어떻게 사업에 도입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접근 방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블록체인 관련된 시장 현황을 보려면은 공개된 자료가 이렇게 정확하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에서 진행 중인 샌드박스 현황을 이제 볼 수 있을 텐데요. 샌드박스 제도는 이제 과기부, 산자부, 금융위, 중기부, 국토부 5가지 중후부처가 각각 운영을 하는데, 핀테크 기업들은 아무래도 금융의 혁신금융 서비스에 관심이 많으시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금융위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반영됐다고 이제 말하고 있는 혁신금융 서비스 모델들이 한 20개 정도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지정된 것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출시가 됐고요. 색깔 분류해 놓은 거는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를 증권형 토큰은 아니지만 자본시장법상의 수익증권을 전산화해서 거래를 할 수 있게 만드는 플랫폼에 대해서 이제 카사코리아가 이제 2019년에 지정을 받았었고요. 이제 4월부터 해서 동일한 사업 모델인 루센트 블록이나 펀드 블록 글로벌이라는 회사도 이제 지정을 받아서 그렇게 파란색이고, 초록색은 이제 이제 그 비대면 실명 확인 그 델타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겠다고 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DID를 이제 보통 이용하겠다는 컨셉이 대부분이고요. 사실은 혁신금융 서비스라는 것 자체가 요 비대면 실명 확인 서비스에 대한 지정 사례는 상당히 많아요. 이게 뭐냐면은 뒤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금융거래를 할 때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본인에 대한 실명을 확인해야 되는 게 원칙이고 그 실명 확인은 이제 원래는 이제 대면으로 신분증을 제시하고 이런 형태로 본인 확인을 해야 되는데 비대면 관련된 거래가 많아지다 보니까 비대면 실명 확인에 대한 또 기준이 필요했고 이거는 기존에 이제 그 금융 당국에서 준 가이드라인인데 요 5가지 중에 2가지 이상을 중첩해서 적용할 것을 의무화는 시켜놨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일본이 기본적으로 사본 제출이죠. 그래서 원본을 사진 촬영하거나 스캔을 해서 일단은 그 신분증, 이제 주민등록증을 스캔을 해서 그 정보를 이제 행안부의 이제 진위 확인 시스템이랑 비교해보는 그런 작업에 있고 나머지는 거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영상통화나 여권 매체 전달 과정에서 확인이나 기존 계좌 활용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이제 익숙하시죠. 1원 입금해서 뭐 번 입력하고 아니면 이에 준하는 법 정도로 그 중에 2가지 선택을 하게 했는데 지정받는 거는 사진 촬영을 하지 않고 뭐 다른 방법이랑 이렇게 병합을 하게 해서 비대면 실명 확인 방식으로 인식하게 해달라는 형태로 이제 샌드박스 지정을 받으면서 거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본인 신원에 대한 식별자 값이나 어떤 그 데이터들이 존재해야 되니까 이거를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뭐 DID를 활용해서 본인을 식별하겠다거나 본인에 대한 신원 관리를 하겠다 이런 컨셉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요 노란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권 거래는 아니지만 비상장 증권을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에서 블록체인으로 이제 거래에 대한 기록을 관리하겠다라는 이제 컨셉이고요. 그래서 어떤 블록체인상의 가상자산에 관련된 이슈는 아니지만 좀 다른 카테고리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을 구분을 해놨습니다. 나머지는 이 KT의 동백증권을 제외하고는 이제 그 어떤 그 보안 기술로서의 어떤 효력을 이제 기재하면서 지정을 받았고요. 예, 그리고 또 다로 볼 수 있는 게 부산 블록체인 기술의 특구인데 오늘 발표하시는 분들 중에 사업자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총 2차에 걸쳐서 7개의 지정을 받았고 이사님 말씀대로 지금은 이제 동백전 이랑 비테스를 어떤 중심으로 해서 각각의 사업들을 통합해서 부산을 하나의 어떤 블록체인 생태계를 구성할 수 있는 형태로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변호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샌드박스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 때 이런 규제들이 있으니까 이걸 풀어달라라는 취지로 신청을 하는 건데 사실 분석을 해보면은 블록체인의 특성 때문에 신청을 한 어떤 규제들은 거의 보이질 않아요. 초기에 이제 부산 블록체인 규제를 특구 신청을 하면서 개인정보 파괴 관련해서 이제 실증 특례를 지정해서 받았는데요. 이 이슈는 뭐냐면은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이랑 기존의 개인정보 보호랑은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비가역성인데 기본적으로 블록체인상에 저장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지울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개인정보 같은 경우에는 처리 기간이 끝나면 파기를 해야 되고 정보 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삭제를 해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블록체인상의 개인정보를 다 저장할 수는 없고 어떤 다른 서버에 관련된 정보를 저장하고 블록체인의 그런 참조값들만을 저장하는 오프체인 방식으로 저장을 해서 나중에 파기 임무를 할 때 이 참조값들만 남기고 그 데이터를 삭제하는 방식으로 했을 때 법에 따른 인정을 받게 하는 건데 이 부분이 사실은 되게 요 실증 특례를 지정받은 규제자를 특구로 지정하면서도 실제로 이게 정말 유의미한 지정인가? 과연 꼭 이게 실증 특례로 지정을 해줘야지만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의무가 준수되는 건가에 대한 논란은 계속 있어 왔고요. 그래서 이제 뭔가 혁신금융 서비스에서는 관련해서 지정받은 사례가 많지는 않은데 이 부동산 수익 채권 거래유통 플랫폼 관련해서는 마찬가지로 이 파기 관련된 샌드박스는 달아나서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개인정보의 파기 관련된 블록체인상의 이슈가 완벽히 정리되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조금 더 개인정보 관련해서 이슈들을 설명을 드리면은 오전에 그 일부에서 이일석 변호사님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지만 블록체인은 일단은 탈중앙화라는 특성이 있어서 퍼블릭 블록체인을 기본으로 했을 때는 관리 주체가 없는데 개인정보보호법제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정보 처리자 혹은 이제 해외법제에서는 TTP라 그래서 신뢰받은 제3자가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따른 책임을 지게 되는데 탈중앙화 방식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책임을 질 당사자가 없다는 단점이 존재하고 투명성이나 확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누구나 그 데이터에 접근을 해서 기록들을 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권은 정보 주체에 있는 게 법제의 어떤 하나의 큰 골자이고 그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대담을 동의할 때는 정보 주체에게 그 목적 범위를 한정해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과도 상충이 되고 파기 삭제는 아까 말씀을 드린 부분들이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 블록체인 기술이 어떻게 보면은 개인의 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기술임에도 지금 현재에 중앙화되어 있어서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법제들이랑 충돌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은 계속 사실은 이유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다양한 해결책들이 고려 중인데,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 공개 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라는 개념이 있는데 자세한 설명을 생략을 할게요. 가명정보가 그냥 이제 매핑 데이터가 있으면 복호화가 가능해서 원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지만 그 데이터 자체만으로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의미하는데 퍼블릭 키가 이제 가명정보에 해당을 해서 개인정보보다는 좀 완화된 규제가 적용되게 하려는 논의가 이제 유의미하게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DID 같은 형태를 통해서 개인정보를 개인 소유 디바이스에 안전하게 보호하고 그래서 체인이나 어떤 서버에 기록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는 해결책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시들을 제가 아까 그 이니시티브 4개에 해당되지 않은 것들만 좀 골라온 것 같은데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이 반증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 예시들이 되게 많아요. DID 실제 사업을 서비스하려고 있는 게 되게 많고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국가가 크게 그 규제를 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금융결제원에서도 주도적으로 이제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DID는 아닌데 분산 아이디 플랫폼이라는 걸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미 뱅크사인이라는 걸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금융분산 아이디 플랫폼으로 점점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고 기본적인 컨셉은 프라이빗 블록체인의 노드들이 그 은행들이 참여를 해서 신원 정보들이 체인에 저장되고 나중에 확인 요청이 있을 때마다 노드들이 검증을 해주는 방식으로 이제 본인의 시그널을 확인하겠다라는 컨셉이에요. 지금 사실은 이 부분에 어떤 이슈가 있냐면은 프라이빗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노드들이 검증을 하기 때문에 참여 노드들이 그 개인에 대한 데이터들을 접근해서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노드들은 이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이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 이 이슈가 있어요. 우리나라 법제에서 기본적으로 처리 위탁이라면은 별도의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도 할 수 있지만 제3자 동의로 구성을 하면은 그때마다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번거로움이 발생을 하죠. 뱅크사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약관을 보면은 제3자 동의를 받는 방식으로 해결을 하고 있어요. 안전하게 해결을 하고 있는 거죠. 노드가 추가될 때마다 다른 은행에서 발급을 했을 때 그 노드들에 대해 제3자 제공 동의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조금 아쉬운 점은 GDPR이나 일본 같은 사례를 보면은 이제 조인트 컨트롤러라는 개념이 있어서 어떤 개인 정보를 공동으로 처리할 때는 이 공동 처리하는 다른 상대방들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이제 법제화가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개념이 없어서 이거를 위수탁으로 보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제 결과적으로는 노드가 추가될 때마다 제3자 동의를 받아야 되는 프로세스가 좀 확립이 돼야 되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 다음 사례로는 이제 과기정통부에서 실증 사업을 작년에 진행했던 사례인데요. 농협 컨소시움의 사례이고, 요건 가져온 게 특이한 거는 DID 사업을 하면서 DID는 본인의 신원에 관련된 부분인데 여기는 가명정보의 결합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가명정보의 결합은 사실은 본인을 굳이 식별할 필요가 없는 형태에서 결합이 이루어지면 되는데 DID 사업 모델을 하면서 그 부분을 동시에 블록체인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 모델이 일단 이렇게 진행을 되고 왔었고요. 또 최근에 하나는 이제 지금 이제 백신을 맞으면 접종 인증 시스템, 이제 쿠브라고 앱을 다운받으면 하실 수가 있죠. 그것도 이제 질병관리청이랑 어떤 스타트업이랑 같이 이제 공동으로 개발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DID 기술이 적용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서로 QR코드로 상대방이 접종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 기록 여부 자체가 관리청에도 남지가 않아서 뭐 이제 그 확인 여부에 대한 개인정보의 유출 위험이 없는 그런 사례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고요. DID가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말고는 또 어떤 이슈가 있냐면은 전자서명법상의 이슈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작년 12월부터 전자서명법이 이제 개정돼서 시행되고 공인인증서가 폐지가 됐죠. 그러면서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들의 발전을 지금 유도하고 있는데요. 최초로 블록체인이라는 단어가 그 법에 들어간 최초의 우리나라 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생체인증이나 블록체인 같은 전자서명 수단까지 아예 기재를 해서 블록체인을 이용한 전자서명, 그러니까 개인키 인증도 전자서명법상의 전자서명으로 못을 박아놨죠. 사실 그전에도 해석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었지만 확실히 좀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놔서 DID 사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전자서명을 이제 전자서명 사업을 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가 마련된 상황이라서 이걸 이용해서 이제 핀테크에서도 이용하실 수는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에는 금융결제원 인증서나 공동인증서를 이용해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종속성이 있었지만 거기서 좀 벗어나는 측면은 있겠죠.
다만 이슈는 뭐가 있냐면은 지금 전자서명법이 개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모든 전자서명 사업자들의 전자서명 생성 수단이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건 아니고 그 인정 사업자라 그래서 어떤 운영 사실의 운영 기준을 인정받은 사업자들이 또 존재를 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이 인정을 받은 사업자들 중에서는 블록체인을 이용한 사업자들이 없죠. 그래서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조금 이슈는 있을 것 같아요. 사실상 지금 보면은 예전에 뭐 공인 인증서 를 발급하는 어떤 시스템을 보면 다 모든 요건이 중앙화되어 있어서 구조적으로 불가능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운영 기준을 보면은 뭐 그런 내용들은 삭제가 되어 있어서 진행을 하면 가능은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는 아직 사례가 없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상황이고요. 더 나아가서 사실 이 블록체인 상의 데이터 처리의 끝판왕은 뭐냐면은 서명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서명을 담아서 어떤 내용을 블록체인 상에서 보내면 그게 효력이 있어야 좀 뭔가 진정한 더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전자문서법상의 전자문서로 인정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한 이슈는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사실은 그렇게 뭐 법리가 많이 발전된 상황은 아니어서 전자문서법상의 어떤 이후의 옛날 모델러 그 운시트럴의 유엔의 이제 모델러를 보면은 그 인정 기준을 되게 넓게 잡고 있고 우리나라도 사실 거기서 크게 벗어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블록체인을 이용한 어떤 데이터도 문서로는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이슈가 있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공인전자문서 중개자라는 이슈가 있죠. 최근에 많은 빅테크나 다른 기업들이 이제 공인전자문서 중개자를 받으면서 전자고지 서비스 같은 거를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데, 공인전자문서 중개자는 아직까지는 그 중앙화된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형태로는 되어 있어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공인전자문서 중개자를 현재로서는 받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법 개정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지금 한계가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현금융용법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건 가상자산이랑 크게 관련은 없지만 가상자산 사업자, 핀테크 사업자들이 가상자산 사업자에 해당하는 업무를 같이 하려고 했을 때에 대한 고려 사항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자금 세탁 방지 제도는 금융재단에서는 특정금융정보법이랑 금융실명법 두 가지 투 트랙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특정금융정보법상에서 금융회사 등 금융실명법상에서도 금융회사 등이라는 범위가 있는데 특정금융정보법에서는 지금 그 기존의 은행사, 보험사, 신용카드 회사들 말고도 소액해외 송금업자, 전자금융업자, 대부업자 중에 500억 규모 이상,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자, 가상자산 사업자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전자금융업자랑 대부업자는 재작년 7월에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자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늦게 됐죠. 올해 5월 1일자로 이제 포함이 됐고요. 이건 약간 여담이지만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자 같은 경우에는 P2P 관련된 그런 투자를 이제 라이센스를 부과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하나의 예시가 가상자산을 이용해서 현금과 가상자산을 이용해서 다른 투자 상품에 이제 그 연결시키는 행위를 금지를 해놨는데, 반대로 이제 가상자산이랑 가상자산 간의 투자 관련해서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고 금융에서도 규제를 직접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라 이거는 이제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법에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약간 그런 네, 다른 이야기였고요. 일단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다시 돌아와서 고객 확인 의무를 이제 부담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정 금액 이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래를 할 때 고객 확인 의무를 부담하고 그게 기존에는 기본적으로는 뭐냐면은 실지명이라고 해서 이름이랑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을 해야 돼요. 그래서 CDD, EDD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를 다 기본적으로 수집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리고 5년간 보관을 해야 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주민등록번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다른 일반적인 개인정보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으면 우리가 수집을 할 수 있지만 주민번호는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법령상 구체적인 어떤 그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 않으면은 수집을 해서는 안 돼요. 주민번호 같은 경우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국가가 만들어낸 물론 이제 번호의 변경은 가능하지만 거의 불가능하죠. 그 고정된 어떤 식별자의 끝판왕이기 때문에 유출됐을 때의 피해가 커지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번호의 관리를 일부 당사자만 하기로 해서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본인 확인 기관들이 있죠. 그래서 본인 확인들만 하도록 하든지 하여튼 특정 당사자들만 하기로 해서 그 주민번호 유출의 피해를 줄이려고 하는 시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CI라고 하는 연계 정보를 이용해서 개인을 식별자 값을 태그해 놓는 게 많고요. CI는 대체 수단으로 해서 어느 플랫폼이나 동일해요. 해시 암호화해서 88바이트 단위로 되어 있는 건데 문제는 전자금융업자도 기본적으로 컨셉이 보통 CI로 이제 사업을 꾸려왔단 말이죠.
개인을 식별할 때. 근데 2019년 7월에 이렇게 법이 바뀌면서 들어오면서 전자금융업자도 이제 특정금융정보법상의 의무를 부담하니까 주민번호를 수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그 당시에 여러 전자금융업자들의 반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개정이 어떻게 됐냐면 전자금융업자는 조금 예외 규정을 둬서 일단은 고객 확인 면제 금융거래, 선불전자지급수단도 실지명이랑 연결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게 있거든요.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게 일반적인 선불전자지급수단이고 발행 금액은 최고 한도가 5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실지명을 연결을 하면 200만 원에 기타 전문 외국환 업무라 그래서 그걸로 해외 관련된 거래도 가능한 차이점은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라이트하게 시작하는 사업자 핀테크 업자들은 실지명이 발행하지 않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이다 보니까 그 사업자들까지 AML 이슈를 지게 하면 너무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하지 마라. 면제가 있고, 두 번째는 신원 확인 과정에서 주민번호 쓰지 말고 CI 써라. 이렇게 해주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실지명이 연동이 되어 있으면은 그건 구축을 하면 되는데, 그건 이제 뭐 관련이 없는데 되어 있지 않으면은 별도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될 수고를 던 거죠. 그래서 지금 그냥 CI 정보만 이용해서 개인을 식별해서 코피어에 보고할 수 있도록 지금 시스템이 전자금융업자 같은 경우에는 되어 있었어요. 예, 네. 근데 가상자산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내용이 되어 있지 않죠. 이게 조금 뭐 이렇게 의도했을 수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금융실명법상의 금융회사 등이랑 특정금융정보법상의 금융회사 등의 범위가 조금 더 달라요. 금융회사가 좀 더 엄격한데 금융실명법이 조금 더 엄격한데 그 두 개의 차이점은 특정금융정보법에만 있는 금융회사 등의 범위에는 전자금융업자랑 가상자산 사업자 두 개만 딱 이제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금융실명법상의 의무는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인데 같이 봐도 되지 않나 싶긴 한데 결과론적으로 지금 입법화된 거는 가상자산 사업자는 본인들이 시스템을 구축할 때 주민번호를 수집해서 보관하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고요. 결과적으로는 이게 두 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있는데 주민번호를 수집을 해야 되니까 일단은 기본 컨셉은 주민등록증이 발급이 안 된 17세 미만 같은 경우에는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그 선물전자지급수단 발행도 이제 17세 미만은 가능한데 실지명의 연결은 또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핀테크 사업자는 이 17세 언더에서도 AG에서도 서비스가 가능한데 가상자산 관련 이슈는 불가능한 게 있고 두 번째는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식별제 값을 붙여서 핀테크 회사가 기존의 핀테크업도 수행하고 가상자산 사업도 수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별도의 망을 구축해서 여기는 CI로 관리를 하고 여기는 주민번호로 관리를 하던가 아니면은 전자금융업자 같은 경우에도 실제 그 주민번호를 처리할 수 없는 건 아니거든요.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좀 있어요. 2022년부터 있어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관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번호 처리 가능하니까 아이의 시스템을 주민번호 연동으로 바꾸던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고려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현실적으로 좀 있을 것 같고요. 결제 서비스를 잠깐 또 언급을 하면은 결제 서비스는 이제 전자금융 거래법이 개정이 논의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지급지시 전달업이라는 개념이 새로 도입이 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EU에서의 PISP랑 동일한 개념으로 가지고 온 거예요. 마이데이터랑 동일한 법에 있는 마이데이터 마이 페이먼트를 가지고 온 건데 이거는 뭐냐면은 기존에 이제 암호화폐를 이용한 거래 장점 중에 하나는 수수료의 절감이 있었죠. 네, 뭐 카드 사업자, 뭐 각각의 그 은행의 수수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다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는데 이 지급지시 전달업이라는 게 생기면은 실제로 고객거래 은행에서 금융업체를 통하지 않고 바로 이제 상대방의 판매자 은행으로 넘어가는 식으로 정산이 이루어져서 수수료 측면에서는 많은 이제 낮춘 감액이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할 거라서 어떻게 보면 기존의 블록체인을 이용한 시스템에서의 좀 경쟁 사업자가 더 커졌다는 느낌이 드는 부분이 있고요. 향후 이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결제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구현할지 물론 가상자산의 어떤 변동성을 제외하고 논의한다면 그런 부분이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또 하나의 문제는 GDPC 전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신용정보법이랑 연계가 잘 되어 있어서 본인 신용정보 관리업이라고 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랑도 연계가 잘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금융당국에서 계속 밀고 있는 게 오픈 API죠. 오픈 매킹부터 해서 마이데이터 사업자들 API 기반으로 하고 있고 대부분 이제 API 기반으로 서비스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요 가상자산 관련된 서비스를 API로 구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죠. 계속 이제 기존에 다른 금융
옛날에 하던 것처럼 스크래핑 방식으로 해야 될 수도 있어서 거기에 따른 각각의 또 이제 기술들이나 방을 구축해야 되는 사실 번거로움이 지금 있는 상황이라 잘 섞이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게 조금 많이 고민이 되시고 있는 것 같고요. 일제 서비스 예시를 단어를 들어왔는데 단어들이 많이 쓰이는 것 같아서 이거는 설명은 나중에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그 포인트는 이겁니다. 변호사 관점에서는 단알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피지업이라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었고 지금 이런 가상자산 이용한 결제도 사실상 제가 가맹점에게 원화를 지급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결제 대금을 청산하는 업무는 해요. 근데 그럼 과연 이렇게 가상자산을 이용한 결제 시스템도 기존의 피지업에 해당이 되느냐? 그러면 관련해서 사업 내용에 변동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는 지금 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도 이제 곧 정리가 될 것 같아서 이슈가 지금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벤처기업 적용 배제 이슈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스타트업들이 좀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블록체인 관련 산업분류 고시가 2018년도에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이라고 해서 사실 이 내용들을 보면은 보관관리기업매매 알선 또는 중개라고 해서 주요 가상화 사업자나 그 가상자산을 고객을 위해서 이전하는 형태의 그 가상자산 사업자 정의정을 제외하면은 다 해당이 돼요. 결과적으로는 가상자산 사업자에 해당하면 대부분 요 분류에 해당을 할 것 같고, 근데 이제 문제는 벤처기업법상 여기 이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으로 정해놨어요. 거의 해당되지 않는 업종이 유흥업, 뭐 사행업, 무도장업 이런 건데 거기랑 지금 그 중에 하나로 이제 같이 지정이 된 상황이라 사실 이제 벤처기업에 지정이 되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주세 특례들을 몇 년간 이제 받는 혜택이 있고, 그리고 기존에 스톡옵션 보유 한도가 있었다면 50%로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이제 임직원들 대상뿐만이 아니라 그 외부 전문가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의 운영상의 장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사업을 계획하시다가 가상자산 사업자에 해당을 하시게 되게 되면은 벤처기업 인증을 받다가 바로 적용 배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좀 염두하셔서 이런 부분이 위험이 있다면 아예 다른 법인으로 사업을 하시거나 분리하시는 방식을 좀 고려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